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내 안의 분노 다스리기 특강을 진행할 임명희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오늘 날씨가 되게 덥고 비도 오고 좀 이렇게 습한데 오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약간의 다운됐을 것 같아요. 제 추측에. 근데 오늘 내 안의 분노 다스리기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오늘 저녁 행복한 저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내 안의 분노 다스리기, 또 시니어의 분노 다스리기 또는 마음 다스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이 강의 전체 내용에는 나는 왜 폭발하는가? 분노 안에 진짜 나의 심리 내면을 찾는 것을 해볼 거고요. 누가 나의 분노의 버튼을 눌렀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속 심리 지뢰밭 트리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트리거 안에는 기대, 욕구, 열망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어떤 기대의 버튼을 눌렀는지 욕구의 버튼을 눌렀는지 열망의 버튼을 눌렀는지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영상 세개를 봤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되어서 분노를 이렇게 표출을 했을 때 분노를 표현하는 거와 표출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참지 말고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은 상대방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은 여러분 거이기 때문에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감정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화도 잘 내면 약이 돼요. 화를 잘못 내면 관계가 파괴되고 화를 잘 내면 관계를 살리는 분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살리는 품격 있게 어떻게 화를 잘 내고 상대방의 화를 잘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특강을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저는 치매 예방, 마음 다스리기, 웰다잉 강사로 활동하신 한 지는 28년 차 됐지만 기업, 학교, 기관, 복지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은 실전 강의,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수록 그 다음에 행동이 변화되도록 하는 그런 실천 중심의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성심껏 함께 돕기로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한국신영행복코칭협회 장으로서 민간 자격증 전문 기관이고요. 노설계, 인재행동, 통합치매 예방, 웰다잉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교수진들과 연구 개발을 해서 전문가 강사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가족심리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부모 상담 이 모든 것 가족 상담 전문가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담을 한 15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서울시 교육청 부모교육 수업 강사로 활동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군데의 대학에서 생활심리라든가 시니어 전문 교육 양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학력으로는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졸업하고 상명대학교 가족상담 치료과 졸업하고 박사 공부를 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콘텐츠능력협회의 부회장으로 역임하면서 주로 인문학 강좌를 많이 해왔고요.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건 치매 예방 강사, 웰다잉 강사, 노 설계, 여기 마음 다스리기, 그 파트에 대한 분야로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호주 지부에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전국을 다니면서 전문가 강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분노 프로그램 운영했던 것, 그 다음에 치매 활동했던 거, 이런 거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비나 강좌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텍 대학에서 그 요양사들의 감정 노동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돌봄자와 돌봄자의 가족이나 자신의 분노, 그다음에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행복한 미래를 위한 노설계 액티브 시니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하나 더 가족 지키는 내 건강 설계라고 종이책을 냈고 그다음에 요거 나머지는 전자책을 한 20권 발간을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래는 성현쌤 아카데미에서 치매 예방, 마음 다스리기, 웰당 이렇게 3단계를 가지고 어, 지금 준비하면 노후 준비의 통합 프로그램으로서 인생 수업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마음 다스리기 2단계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되는 강의로 좀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분노 다스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번호를 1번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적 없었다라고 하면 번호를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질문할게요. 자, 나는 화를 잘 낸다. 화를 잘 낸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1번 적어주세요. 또는 나는 화가 나도 화를 못 낸다. 라고 생각되시면 이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의 질문은 2번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질문은 1번. 여러분들께서 반응을 잘 보여주시면 강의 진행할 때도 반응을 잘 보이신 분들의 내면 심리 탐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선우 대표님 2번. 화가 나도 화를 못 내시네요. 네. 그 다음에 은하 선생님도 박정희 대표님 화를 잘 낸다. 솔직하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1-1은 뭔가요? 네? 박정희 대표님, 1-1은 뭘까요? 이를 따블로 주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나를 떠날까 봐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김수현님. 그러면은 화가 나고 속상해도 표현을 잘 못하시네요. 네. 킹님. 네. 3번, 3번. 네. 김수현님, 이따가 왜 화를 못 내는지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4번. 나는 화를 잘 내지만 뒤끝 없어. 나는 솔직해. 라고 생각되시는 분 4번. 네, 김수현 대표님, 네네, 좋습니다. 네, 4번 한 분 계시네요. 네. 그 다음에, 화를 내고는 나는 후회를 한다. 화내고 후회한 적 있으신 분 5번 써주세요. 여러분들 화내고 후회를 안 하시나 봐요. 네, 박정희 대표님, 성훈강 선생님 또 딱 지나갔네요. 자, 나는 화가 나지만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소화리를 한다. 해당되시는 분 6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김수연 선생님, 내가 화를 내면 그 분위기가 싫어서 화를 못 내요. 그러면 낼 화도 내지 못하시는 거네요. 네. 왜, 왜 어떤 열망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화를 못 내는지 이따 탐색에 도와드릴게요. 자, 소가리 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그러면, 그러면 거의 화를 내고, 화를 내고, 집에서, 화가 나지만, 말도 못하지만, 집에 와서 소가리도 안 하시나 봐요. 네. 어쨌든 6번에 해당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자, 7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지 말아야 할 화와 낼 화를 구분한다. 어, 현재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내지 말아야 화, 그 다음에 낼 화를 구분하시는 분 7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번. 7번 아무도 없으신가요? 어? 하려고 노력 중이세요. 좋습니다. 네. 자,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라는 질문에 응답을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응답을 못하신 분은 속으로
하셨다가 강의 진행할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행복이란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은 열망은 다 있는데 과연 여러분 음, 자신에게 또는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 김성규 선생님 만족. 네. 만족하면 행복하죠. 만족감을 경험할 때. 네. 나의 마음의 상태. 네. 우리 수기님. 오, 지선우님 만편하게 사는 것.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다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행복한 감정을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행복이란 또 감정이란 자신의 마음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건이 나에게 자극이 왔을 때 그 반응에서 그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들을 여러분들 존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감정이란 여러분들이 행복을 경험하느냐, 불행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마음의 상태이다라고 오늘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분노라는 감정은 굳이 감정이 엉키고 설켜서 그게 해결이 안 됐을 때 분노라는 감정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아까 분노 조절 장애처럼 자기 감정을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어떤 사건을 크게 벌어지게 하기도 하거든요. 자, 질문할게요. OX를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OX는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매 순간 본인이 감지하던 못하던 어떤 감정을 느낀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네, 네, 오. 훌륭하신 여러분들 다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자, 2번부터 우리 박하진 대표님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무용지물인 감정이 있다. 라고 생각되시면 2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음. 무용지물인 감정이 있다가 맞으면 1번. 무용지물은 무용지물인 감정은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3번으로 그 다음 번호를 적어주시면 돼요. 저희 음, 대표님은 1, 3, 1, 2. 왔다 갔다 하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솔직한 감정이, 왜냐면 무용지물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게 1번 아니면 3번으로 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맞으면 네. 1번, 틀리면 2번을 하라고 음, 했는데, 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번을 질문할 때 맞으면 2번, 틀리면 3번으로 적어주시고, 네. 3번의 질문에 맞으면 3번, 틀리면 4번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박하진 대표님 읽어봐 주세요. 네. 3번. 어떤 감정은 절대 표현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 라고 생각되시면 3번, 아니면 4번. 어렵네. 음, 네, 어렵습니다. 나도 3.4 할까? 네, 어렵구먼요. 네. 오늘 여러분들 4번, 3, 4번. 자, 제가 2번 설명을 드리면 무용지물의 감정이 있다가 없다가 맞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감정은 유용해요. 그래서 그 감정 밑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잘 탐색을 못하면 감정인
여러 가지 감정 중에 분노를 잘 표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분노를 억압하거나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2번은 무용지물은 감정이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감정은 유용하다. 왜냐하면 감정은 어떤 행동을 촉발하게 하거든요. 음,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무시하거나 한쪽으로 치우거나 억압하거나 억제하게 되면 그 감정이라는 것이 슬프던 기쁘던 그다음에 억울하던 속상하던 그 감정의 메시지를 탐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은 감정이 있다라고 잘못 감정에 대한 개념을 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어떤 감정은 절대 표현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 참는 것이 이기는 거다.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감정을 참다 보면 억압되다 보면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절대 표현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는 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번을 응답하신 분은 감정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음, 여기 4번으로 표시하신 분은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4번 읽어주세요. 4번. 어떤 감정들은 죄악시해야 한다. 이것도 제약시 맞으면 4번, 틀리면 5번 이렇게 네, 할까요? 네네. 네. 와우, 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감정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너무 기뻐요. 여기에서 오답이 많으면 요거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자, 우리 안에 일어난 감정들은 윤리성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감정에는 윤리성이 없다라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정들은 죄악시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생각에는 옳고 그름이 있긴 하지만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제약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수기님 잘 적어주셨네요. 네, 5번 읽어봐 주세요. 예. 억제하거나 무시해버려야 할 감정이 있다. 음, 맞으면 5번, 틀리면 6번. 네, 6번. 어우, 정답 너무 많이 잘하셔서 제가 아주 좋네요. 자, 6번 읽어주세요. 예. 어떤 때는 혼합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맞으면 6번, 틀리면 7번. 오, 네, 모두 6번. 예, 이거를 양가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감정을 느낄 때 주지만 너무 밉다라는, 그러니까 혼합된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양가 감정. 자, 감정이란 개념에 대해서 6가지만 알아보고요. 실제는 한 12가지가 있는데 오늘 특강이기 때문에 6가지만 OX로 여러분들이 감정의 개념에 대해서 얼마큼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OX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감정의 흐름에는 사람이 평소에 이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의 뇌는 전두엽에서 사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편도체라는 데서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감정이 잔잔하죠. 그런데 누구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 자극이 왔을 때 감정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의 영역이 적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막 말을 하다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아이를 비난하거나 아이가 쓸모없는 아이로 말하고 있네. 이건 잘못된 거잖아.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감정이 홍수상태에서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극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성 영역이 적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이나 체계적이나 합리적이나 상대방이 들었을 때, 맞는 말이야. 라고 수긍하지 못하는 말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감정의 홍수를 쫙 빼줘가지고 다시 회복 상태로 가게 해야 돼요. 누가? 타인이 나를 안정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정이 내 거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조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만 성숙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분노 감정 다스리기 시작. 나의 감정을 존중받으면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 나 정말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억울하네. 이렇게 하면 뭐가 그게 억울하네. 여보, 당신이 하는 행동이 내가 좀 불안해. 그래. 뭐가 불안해. 이게 아니라, 당신이 나의 이러이러한 행동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는구나. 라고 인정, 존중을 받게 되면, 그렇지. 그리고 더 감정의 홍상태에 가지 않고, 왜냐하면 이러고 편안하게 화내지 않고도 서로의 이견이 있을지라도 서로 잘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내 감정도 존중해 줄 알아야 되고, 타인의 감정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네, 12가지 모두 알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시간이 남으면 12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살아가면서 분노가 세 가지가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한 분노, 타인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우리는 오늘 사회에 대한 분노까지는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나 자신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타인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나 자신에 대한 분노 조절을 잘 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한 분노의 근원의 뿌리를 탐색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심리 내면의 탐색이 잘 되면 타인의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도 타인에 대한 깊은 내면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툴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1단계 화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존중해야 되는지 이 가로 안에 답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나를 존중하기, 네, 나 존중해야죠. 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는 내가 너무 화가 났구나. 내가 너무 억울하거나 그러면 인명이 지금 누구 어떤 행동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구나. 맞지? 그런 상황이 되면 억울한 거 맞아라고 나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1단계 화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존중해야 된다고요? 이거 알아봐 두셔야 됩니다. 아까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했는데 박가지 대표님 한 분이 읽어주셨어요. 누구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요?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요 네모 가로 안에는 어떤 답이냐면 음, A의 감정입니다. 감정. 오, 음, 박수. 네네. 박수. 한 분 맞추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요. 자, 잘 다루기 위해서는 감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 감정은 누구 거? 네 거랑 내 거랑. 네. 아이 거랑 부모 거랑, 남편 거랑 아내 거랑, 시부모님 거랑 내 거랑, 친정 부모님 거랑 내 거랑, 친구 거랑 내 거랑. 이 두 쌍방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분노란 무엇인가?
분노 개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분노란 뭐뭐이다 라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주로 하는 이유, 온라인 강의는 별로 안 하는 이유. 지금 성현쌤 아카데미나 성현쌤 아카데미에서 딥 마콘 회사를 설립했거든요. 그 기념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게 됐는데, 온라인에서는 얼굴도 가려요. 이름도 막 영어로 못 알아듣는 글씨로 막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자기 이름 세 자를 밝힌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는 분노란 무엇인가 참가자 전원에게 이렇게 짧은 대답을 할 수 있으면서, 아, 저 선생님은 분노를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저 선생님은 분노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그거를 잘 메모를 했다가 제가 강의에 적용을 해서 풀어내거든요. 자, 분노란 감정이다. 분노란 화이다. 네. 김성규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감정이다. 네. 노여움이다. 네. 맞아요. 노여움도 분노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감정이 얽히고 섞여서 분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이구, 제가 실수했습니다. 분노란, 분노란 아주 이론적인 기본적인 것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분노란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기본적인 정서이다. 이 분노는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분노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정서라는 것. 그런데 분노란 생존에 필요한 감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한 절대적인 필요 감정이라는 것. 두 번째는 화가 나면 자기 자신의 마음의 바란스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 평형 상태가 깨진 상태이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보호하라는 메시지이다. 자기 존재에 대한 상처이다. 타인을 비난하게 되는 감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정서 심리학자들이 분노란 개념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이렇게 5가지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기대 욕구의 좌절로 저항하기 위한 정서 상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대와 열망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자, 왜 사람에 따라 분노 표현 양식이 다른가?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 주 양육자의 분노 표현이 발달 과정에서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잘 참고 인내하고 화나고 속상해도 절대 가족들에게 표현을 안 하고 안으로 삭이고 이런 분노 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뻑하면 화를 내고 가족들에게 신경질 내고 뭐 자녀 양육하는 데서 힘들면 힘들다. 또 부부간에도 이렇게 너무 표출을 잘하면 억제하는 부모의 모습, 표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감정에 대한 태도가 감정에 대한 다루는 방식이 발달 과정에서 학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억제와 표출이 아닌 분노 해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는 2단계에서 마음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내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면 화병은 이 몸에 전부 신체 반응이 나타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뇌신경계, 피부, 근육강정, 호흡기계, 그 다음에 다시요. 간, 심장, 위장, 췌장, 소장, 대장, 생식기, 면역체계. 이 모든 신체의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분노가 안으로 사기거나 억압하거나 억제를 하게 되면 신체가 파괴돼요. 우리의 몸은 나의 정신과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분노가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를 죽이는가? 여러분들 중에 화를 잘 못 내시는 분들은 정말 멀리 미래에 되면 앞으로 화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절대 화를 못 내거든요. 힙살이를 엄청나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그걸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엄마가 서울대학교 병원을 1년이면 2달, 3달 이렇게 입원했었어요. 시집살이가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를 모를 병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화병이라고 하진 않았는데 이제 화병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병이라고 해서 그대로 화병이라는 병명 진단이 있거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몹시 속상해하거나 화가 나면 이렇게 1번부터 11번까지 몸의 신체 반응에 나타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신체는 내 감정을 담고 있는 집이다. 우리는 집이 고장이 나서 뭐 지붕이 샌다거나 뭐 천장에 물이 샌다거나 아니면 집에 뭐 수도가 고장이 났거나 하면은 분명히 수리를 하고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체에 뭐 가슴이 떨리거나 손이 부들부들 떨리거나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거나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 이 여성의 이미지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게 증상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만히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신체는 나의 몸은 마음, 정신,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유기체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지각, 행동을 하게 되는데 내 몸을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접촉으로 인해서 그 어떤 대상이 나에게 자극을 주어서 내가 그것이 화나,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화나 분노나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잠재적 기억 속에 저장이 되었다가 뇌, 신경계, 호르몬계 영구적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분노 시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노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가 중요하다. 분노는 나를 보호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분노는 누구나 느끼는 정서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를 내 안에 있는 화를 또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화를 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동영상 봤을 때 자기 화난다고 막 도끼를 가지고 남의 차를 막 부시거나 그러다가 이제 삽을 가지고 그러다가 자기 눈을 다치게 되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거는 화를 건강하게 잘 다루지를 못한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낼 화는 제대로 내고 내지 말아야 할 화는 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 날 때는 화를 내야 돼요. 근데 그 화를 내서 관계가 깨지거나 오해를 받거나 화낸 나를 정상적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보기보다는 화를 낼 만해.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상대방이 보였을 때는 화를 잘 낸 거죠. 저는요, 저희 남편한테 저의 그 가정 도우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신기하게 그 욕을 듣고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정 도우미가 아우 자기가 있는데 이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하냐고. 근데 신기하네요. 왜 사장님은 내가 화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갔는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사 도우미가 있는데도 화를 낸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면서 오늘 저녁에 퇴근하면 이제 난리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그렇지도 않게 아침에 제가 욕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한테 더 다정하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 그거는 내일 화를 제대로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욕을 심하게 했는데 제 속이 얼마나 후련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이 제가 화를 심하게 냈던 그 행동은 하지 않더라고요. 화를 제대로 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를 잘 내려면 대화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당신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을 때 나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와서 화를 냈는데 정말 미안하다. 욕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그런데 당신이 이러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순수히 저의 말에 인정을 하면서 그날 밤새도록 삶의 결혼 생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대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대화는 무엇으로 하죠? 말로 합니다. 그런데 말이 전부 대화는 아니에요. 우리는 말은 일방적인 거죠. 그런데 대화는 주고받으면서 쌍방이 감정과 마음을 받고 주고, 주고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일방통행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수강생들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강의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강의의 효과와 기대가 만족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대화의 종류가 세 가지를 소개를 할 거예요. 우리는 대화의 종류 세 가지 중에 멀어지는 대화가 있고 다가가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되는 대화가 있는데 그동안에 화가 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어떤 표현을 했거나 할 때는 멀어지는 대화나 또는 원수되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관계도 좋게 하면서 그 다음에 본인이 성숙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다가가는 대화는 무조건 누구나 다 박사든 뭐 대통령이든 다 관계가 다가가는 대화를 익혀야 됩니다. 네. 불친절한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엌칼, 사시미칼, 과도 이렇게 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기를 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 감정의 대화는 멀어지는 대화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투와 정신적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말투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막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 지시 하는 말들은 상대방들에게 방어적 자세나 듣기 싫어하거나 저항감이 일어나거나 적개심이 생기거나 친밀감이 뚝 떨어지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열등감이 생기게 하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말투는 상대방들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율성도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면서 수치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오늘 특강 1시간 20분 동안 다뤄드릴 수가 없어서 이 두 가지 정신적 자존감 불러일으키는 말,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투는 분노 감정의 대화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대화일 뿐 아니라 원수가 되는 대화일 수가 있습니다. 자,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빠가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만났어요. 근데 이 자녀가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강아지가 탁 배우니까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자녀의 감정은 불안했고 무서웠어요. 왜 불안하고 무서웠을까요? 자녀가 왜 무섭고 불안했을까요?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불안하고 무서웠을까요? 답이 없으신 여러분. 네. 네. 강아지가 무서워서. 네, 맞습니다.
강아지가 물을까 봐. 예, 맞습니다. 강아지에게 물린 적이 있어서, 예, 물린 적이 있으니까, 강아지가 다가와 물까 봐. 예, 맞습니다. 이 아이는 강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 강아지가 아닌 개가 자기를 물을까 봐 겁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의사표현은 아빠 바지 잡고 등 뒤에 숨는다. 이것도 의사표현이거든요. 예, 연옥심 선생님? 짖는 소리가 싫어서,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얼굴 찡그리고 징징대며 온대. 이렇게 아빠 바지 잡고 등 뒤에 숨거나 얼굴 찡그리고 징징대며 우는 거는 이 아이의 의사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해석을 여러분들처럼, 어, 우리 아이가 강아지에게 물릴까 봐 무섭고 불안했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 아이의 감정은 완전히 무시하고 해석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또 그쵸? 안 물어, 괜찮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의사 표현 방법을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빠, 엄마, 강아지가 나 물을까 봐 무서워요.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이 강아지가 물까 봐 무서워요라는 말 대신에 징징대며 울거나 등 뒤에 숨거나 하는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드러난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이나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차리는 심리 내면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자, 뚜그쳐! 안 물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이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감을 못 해주는 엄마의 반응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어떻게 대화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 부부 중에 남편이 퇴근했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피곤하니까 저리 좀 가. 왜 귀찮게 굴어? 이렇게 상대방에게, 아내에게 저리 가 명령 지시하고 너 이렇게 나를 귀찮게 구냐? 자기를 괴롭게 하는 아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날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저리 가. 왜 귀찮게 굴어? 이런 말을 하게 됐구나 하고 남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남편이 피곤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너주어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피곤해서 퇴근했어요. 근데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보, 오늘 내가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우리 남편이 오늘 피곤하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아이들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쉬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건강한 대화법이에요. 자, 저리 좀 가. 왜 귀찮게 굴어? 하면은 남편도 쉬고 싶은데 아내가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고 또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로 해석이 되어서 서로 짜증이 내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부부간에 분노가 누적되고 그 다음에 실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감정들이, 여기에 따른 감정들이 누적되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주어? 나 주어, 너 주어가 아닌 나 주어 표현법.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너 주어 표현이 아닌 나 주어 표현으로 대화를 하자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면서 같이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방법에 대해서 머릿속에 저장을 했다가 실제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죠. 당신 왜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하는 게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면 이거는 사진 찍듯이 상대방 행동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상대방이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
사진 찍듯이 행동만 잘 표현하는 것이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진 찍듯이 상대방 행동을 표현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굉장히 서운했어.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아내로서의 존재감이 뚝 떨어지면서 굉장히 슬프고 서운하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 이렇게 내 생각, 내 감정, 그다음에 나의 기대, 그다음에 나의 열망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연옥심 선생님, 너죠 아닌 나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너죠 표현하지 말고 나죠 표현을 하자. 모든 것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라고 그냥 인정해주고. 따라서 해보실래요? 인정대화.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인정대화, 공감대화, 수용대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수용대화, 공감대화, 인정대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어, 우리 수기 선생님이 자기를 이해했구나. 아, 임명희 선생님이 자기를 이해했구나. 저희 남편한테 저희 아들, 딸에게 인정대화, 공감대화, 수용대화를 제가 잘하니까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들도 배우자에게 정말 인정대화, 공감대화, 수용대화를 잘하더라고요. 또 저희 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저는 저희 아들 3학년 때가 아닌 3살 때부터 이런 의사소통 공부를 하고 3살 때부터 의사소통 공부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부모 교육을 6개월 아니면 3개월 부모 교육에서 자녀의 학습 돕기, 자녀와 대화법, 성교육, 진로지도, 뭐, 여러 가지 독서지도 이런 공부 12과목이 있는데 12과목 공부를 다 해가지고 자격증을 다 땄습니다. 그리고 대화 방법의 강사를 6학년 때 자격증을 땄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아들이 42살인데 6학년 12살에 땄으니까 30년 동안 이런 강의와 또 이런 실천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도 저는 나주어 대화법으로 관계 갈등을 잘 해결을 했거든요. 상대 비난하지 않고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행동할 때 정말 사진 찍듯이 그 사람이 한 말, 한 행동을 그대로 나열을 하고 그렇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감정은 이랬고 내 생각은 이랬고 내가 바라는 거는 이랬고 내 셀프 상태가 어땠다라는 말을 쓰면 기가 막히게 상대방도 화를 안 내고 자기도 진솔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우리는 나주어 대화법, 그다음에 너주어 표현보다는 나주어 표현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가? 나주어 대화에는 존중, 성실, 공감, 수용. 아까 공감대화, 인정대화, 수용대화는 수용대화가 상대방 너가 그렇구나. 말 같지 않는 말을 상대방이 하더라도 그랬다는 거지.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너가 이랬을 때는 정말 억울했겠다. 속상했겠다. 나는 그걸 몰랐네. 나는 몰랐네야. 나주어법.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존중의 태도가 기본입니다. 이거는 존중하지 말라라는 말은 누구나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아주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 태도는 존중, 성실, 공감, 수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 교육을 98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부모 교육을 공부하다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우리 개인이 심리 내면의 미해결된 감정이나 미해결된 과제나 충족되지 않는 열망이나 충족되지 않는 욕구들이 온 가족에서 해결이 안 됐으면 부부가 결혼 생활하면서 그거를 충족시키려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욕구 갈등이 심해지면 부부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자,
서로 욕구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면서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 이견이 있을 때 우리는 존중해줘야 되는 게 잘 안 되지만,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 이런 인문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실천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혼에 실패한 여자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고,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들은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요. 연애 결혼했는데 6년 동안 그런 거 그런 거 아직 언급도 안 하다 결혼 생활 하니까 그게 굉장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혼을 꿈꾸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대화법을 공부하고 인문학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심리학 전공하면서 가족 상담 공부하면서 가족학을 연구하면서 저희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을 쭉 우리 시누이한테 또 우리 뭐 시아주버님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 남편이 왜 그랬는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인정해주면서 또 존중해주면서 때로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한박에서 룸메이트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혼에 실패한 여자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3단계에서 마음을 잘 다루기인데요. 마음을 잘 다루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감정을 잘 돌봐야 돼요. 상대방 감정을 돌보기 전에 내 감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저는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 저의 핵심 감정은 억울함이었어요. 억울함. 음. 네, 부지런히 대화하라는 의미인데 제대로 된 대화법. 너주어를 하게 되면 비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주어 대화법을 많이 연습을 해서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상대방 비난하지 않고 내 심리 내면을 잘 탐색을 해서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감정은 이렇고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기대는 이러이러한 거고 그다음에 내가 내 열망인 행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당신에게 존중받고 싶은 열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나는 이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말 이혼을 꿈꾸며 살았다.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남편이 찔끔해가지고 반성을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의 감정 돌봄을 잘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셀프를 돌보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 자, 따라서 해보실래요? 자기 돌봄. 자기 돌봄. 카톡창에다가 카톡창에서 한번 써보세요. 자기 돌봄, 자기 사랑. 네. 연옥식 선생님 억울했군요. 저랑 꼭 이야기 나눠야 되겠네요. 자기 돌봄, 자기 사랑. 이 세상에 누군가 내 감정을 돌보지는 않아요. 내 감정을 공감받기를 기대하지만 내 기대만큼 상대방들은 내 감정을 공감을 못 해주거든요. 그러면 내 감정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프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와 나 자신과의 대화. 자, 나와 나 자신과의 대화. 책든창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 자신과의 대화가 잘 돼야지 돼요. 그러면 자기 내면 탐색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감정을 돌보는 그런 노하우가 생겨요. 자, 여러분들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 여쭤볼게요. 그냥 안에 두는지, 감추는지, 표현하는지, 누구랑 나누는지, 아니면 억압하는지, 표출하는지. 여러분들의 느낀 감정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손상된 자아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상대방에 의해서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늘 날 잘했다,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누구 없으면 안 돼라는 존재감을 경험하게 되면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래,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네가 하는 행동은 문제가 많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하는 짓이 왜 다 그 모양이야? 네가 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자존감이 손상되면서 부정적 감정이 자꾸 축적되다 보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참다가 폭발을 하시는군요. 자, 사람은요, 꽝냥이 있고 꽁냥이 있거든요. 단순 꽝냥들은 꼭 한번 화를 내요. 근데 꼬인 꽝냥은 정말 화를 잘 안 내다가 한번 폭발을 팍 하게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음, 단순 꽝령은 꼭 한번 화내는 사람인데 저는 꼬인 꽝령이에요. 그래서 한 번 화를 내면 저희 남편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인명이다. 제 이름이 인명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들과 딸도 엄마가 한 번 화내시면 화낼만 하십니다. 이렇게.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몹시 화를 냈어요. 근데 이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도착해하고 엄마가 어제 화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가 화내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잘못을 몰랐을 뻔했어요. 엄마, 앞으로도 제가 잘못했을 때는 엄마가 화를 내셔도 좋으니까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한테는 막 화를 내면 저희 아들 눈빛이 제가 내지 말아야 할 화를 냈어요. 그럼 저희 아들 눈빛이 우리 엄마가 상담가 맞아? 엄마, 임명희 엄마, 부모교육 강사 맞아? 대화법 강사 맞아? 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면 그 눈빛에 압도가 돼가지고 제가 다 화를 안정되게 하고 싶어도 너무너무 화가 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저희 아들은 저의 손을 딱 아주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꼭 잡아요. 엄마 지금은 감정이 폭발돼서 되는 말, 안 되는 말을 다 하시지만 엄마가 화가 좀 가라앉거들랑 내일이나 모레나 다시 대화를 해요. 요렇게 하고 나가요. 만약에 그 말을 못할 정도가 있어요. 제가 몹시 폭발을 하면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반대거든요. MBTI에 저는 ESTJ이고 저희 아들은 ENFP예요. 그러니까 같은 외향에다가 나머지 성격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그래서 아들 덕분에 제가 대화법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는 강사를 받으면 저희 아들에게도 좀 주고 저희 남편에게도 좀 주기는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억압을 하는지 표출을 하는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2번 누구랑 나누어야 돼요. 내 감정, 내 무거진 것들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프를 회복시켜야 돼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억압하는지 표출하는지 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분노 패턴은, 자, 박하진 대표님, 네. 연옥심 대표님, 이거 읽어주실까요? 연옥심 대표님. 네, 읽을 상황이 안 되시나 봐요. 박하진 대표님, 읽어봐 주세요. 네. 소리 지르기, 악쓰기, 폭발하기, 꼭지 돌기, 물건 던지기, 욕하기, 술 마시기, 비난하기. 요 위에 두 네. 줄은 정말 공격적이면서 표출하는 거죠. 예, 초록색 글씨 읽어주세요. 참기, 숨기기, 사기기, 무시하기, 말 안 하기, 묻어버리기, 울기. 요거는 이제 안으로 사귀는 형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파란색 성경책 읽기, 읽어주세요. 산책하기, 꽃집 가기, 청소하기, 호흡하기, 요리하기, 화 원인 찾기, 화 일기 쓰기. 네. 이거는 이제 건강하게. 사실은 여기, 6줄은 제가 분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이 자기는
화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다 메모를 적은 걸 가지고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두 줄은 폭발형이고, 어, 중간에 두 줄은 억압하고 억제하고 참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째, 여섯째 줄은 분노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는 화가 나면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을 쓴대요. 어떤 분은 그냥 산책하면서 내가 화가 왜 났나, 그리고 마음을 정리를 하긴 하고, 또 어쩌면 꼬집 가고, 꼬집 가는 사람은 저예요. 자,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화의 원인을 찾고 화에게 쓰는 그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농사를 지으려면 호비, 괭이, 여러 가지 삽 이런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구, 화일기 쓰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분노 속에 담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즉,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떤 기대가 좌절되었는지, 어떤 욕구가 손상되었는지,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을 찾았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다 부응해주지 않거든요. 또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기대 다루기, 열망 다루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분노 다스리기, 감정 다스리기, 내 마음 다스리기에는 6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저희가 통합 인생 수업이라고 해서 치매 예방, 마음 다스리기, 웰다잉 이렇게 세 가지 콘텐츠로 진행을 하기로 했으나,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대화 방법, 분노 해결 방법을 익히러 오셨기 때문에 5단계, 6단계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4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4, 5단계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의 심리 내면은 어떤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빙산에 가려진 거대한 부분은 감정, 생각, 기대, 열망, 셀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는 내가 상대방한테 바라는 기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에게 바라는 기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에게 바라는 기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나는 존경받는 아내이고 싶어. 나는 존경받는 친구이고 싶어. 나는 존경받는 강사이고 싶어. 이게 내가 나에 대한 기대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목표와 나침반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은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인생의 나침표와 내 인생의 등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삶을 사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를 탐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 셀프가 굉장히 탄탄하고 튼튼하고 건강. 누군가 나한테 자극을 보내도 내가 팍 하고 양은 냄비처럼 화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행동 차원은 보여지는 부분이고 심리 내면 차원은 물 밑에 이렇게 가려져 갖고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탐색을 하느냐 하면 분노 일기, 마음 일기, 감정 일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요 일기는 사티어의 빙산 일기에서 배우고 익힌 거예요. 저는 사티어의 가족 치료, 경험적 치료 전문가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1급을 따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 상황에 자기가 대처 방식, 비난형, 회유형, 그 다음에 일치형, 그 다음에 불일치형, 그 다음에 산만형 여러 가지 대처 방식이 다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행동에 대한 대처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이거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밑에 감정에 대한 감정은 지각체계. 지각체계는 여러분들의 생각, 고정관념, 가치관, 여러분들의 편견 이런 게 전체적으로 지각체계라고 용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내가 나에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열망, 셀프 요것을 지속적으로 탐색을 하게 되는데 빙산의 의거한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다주어법이 훈련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동 차원, 심리 내적 차원, 영적 차원이라고 이제 여기 영적 차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차원이라 하면 내가 상대방하고 상호작용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영성적으로 우주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어디 안에? 가족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떤 조직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감정과 생각, 지각이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고요. 감정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지각은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서 드러나는 행동 표현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대와 지각과 감정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게 돼요. 그 다음에 기대에 따라서 열망이 충족되기도 하고 열망이 충족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대가 바뀌기도 하고 여기에서 열망에 충족되느냐 열망이 좌절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자기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열망과 기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오묘해요.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를 찍느냐 MRI를 찍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엑스레이하고 MRI의 차이는 MRI는 모든 단면을 정확하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부분을 모두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MRI거든요. 돈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 빙산 내면 탐색은 이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탐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심리 내면을 MRI 찍듯이 탐색을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 내면에는 일어나는 과정의 표현이 내면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정에 대한 감정, 지각적의 기대, 열망이 있고 셀프가 있는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게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화살표대로. 그 과정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빙산 메타포, 빙산일기, 마음일기, 감정일기를 요 형식에 맞춰서 쓰게 되면서 자기 심리 내면 탐색을 잘 하다 보면 잘 되면 상대방 심리 내면 탐색도 드러난 행동에 의해서 바로 탐색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정리정돈을 정말 잘해요. 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주면 어찌나 깔끔하게 제자리 착착 놓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너무 잘하는데 저는 정리정돈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해서 현관에 들어오면서 신발도 막 아무렇게나 벗어놓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여자냐고 저를 엄청 비난해요. 그러면 저는 비난하는 마음속에 신발이 정리된 깔끔한 현관을 바라는구나. 제가 바로 알고, 알았어요. 뭐 바로 정리하고 남편이 현관에서 저한테 싫은 소리 하는 동안 저는 빨리 신발을 정리를 하거든요. 왜죠? 남편이 저를 비난하는 행동 안에는 임명희가 현관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퇴근해서 오면 집이 깨끗하게 정리된 집을 보고 싶은 그런 기대와 청결한 집을 보고 싶은 열망을 알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매쩍 뜨지 않고 바로 신발 정리하는 남편이 원하는 행동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 거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내 삶에 녹아내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빙산 탐색도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이 마음 일기가 어떤 거는 일주일, 어떨 때는 순식간에 막 되지만 막 골치 아픈 일들은 막 한 달씩, 어떤 건 두 달씩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힘들었던 마음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는 그런 노하우를 체득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살면서 서로 마음을 잘 몰라요.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 마음을 잘 알겠어요. 그리고 나의 가족이 많잖아요. 온 가족이 있고
또 부부 체계가 있고 나의 자녀 체계가 있고 이 3세대를 넘나들면서 가족 안에 한 명의 드러나는 행동들이 여러 사람의 심리 내적인 게 달라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가족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새카맣게 몰라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이렇게 행동한 것도 잘 몰라요. 모르는 분이 꽤 많아요. 저희 남편은 워낙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 된 집안에서 32년 동안 살다가 저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잔소리가 많다는 사실을 전혀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저희 아들이 일깨워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셀프가 어떻게 단단하게 튼튼하게 해지려면 아까 얘기한 이런 부분을 잘 탐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 다스리기, 마음 다스리기 핵심은 대화에 있지만 자아 셀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편하게 들여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셀프가 튼튼하게 아주 잘 중심을 잡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빙산위기 상황에서 감정이라는 것은 분노라는 감정은 위에 있거나 어떤 사람은 생각, 감정 같이 맞물려서 똑같이 비례해서 뇌에서 작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먼저, 어떤 사람은 감정이 먼저 이렇거든요. 아, 제가 오늘 마우스가 자꾸 휠이 움직여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탐색을 많이 하는 건데, 자, 지금부터 감정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정 체계는 여기 누가 읽어볼까요?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하진 대표님이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자가 없으시군요. 자, 사고방식, 가정, 신념, 가치, 의미 해석, 고정관념, 사람마다 각기 다른 지각체계에 따라서 보고 들은 것의 의미와 해석이 서로 다른 생각, 다양한 감정에 따른 기대 열망, 다양한 기대에 따른 감정, 다양한 열망에 따른 감정, 다양한 행동에 따른 감정.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정 체계는 지각 체계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다양한 감정, 다양한 기대, 다양한 열망, 다양한 행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 열망, 행동에 따라서 따라오는 감정이 다르고요. 또 다양한 감정에 따른 기대와 열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체계라는 것을 왜 체계라는 말을 쓰냐면 유기체, 유기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 감정 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감정과 감정에 대한 감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감정은 잘 아는데 감정에 대한 감정은 뭐예요? 라고 질문이 많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술 먹고 돈도 안 벌어오고 집에 뭐 엄마를 패. 그러면 이 자녀의 감정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어떨까요? 무섭고 두렵고 엄마를 때리는 행동을 보면 화가 나고 그다음에 아빠가 밉고 또 어떤 생각이 가졌을까요? 아빠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매맞고 있는 엄마를 보면 엄마에 대한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죠. 엄마는 바보 같아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엄마를 좀 돌보고 싶고 구해주고 싶어서 아빠 엄마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넌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또 소리를 버럭 지르면 또 아이는 위축되겠죠. 그리고 바보처럼 있는 엄마라고 생각이 되면 엄마에 대한 분노도 있고 아빠에 대한 분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정은 분노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를 낳아준 아빠가 술 먹고 엄마를 때린다 하더라도 아빠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죄책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따른 제2차 감정을 감정에 대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 대한 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찾는데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한번 이렇게 특강을 듣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분노 프로그램을 작년 2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쭉 기초과정, 심화과정, 그다음에 분노 실습과정,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한 달에 2번씩 7명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부부 관계에서도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고, 지속적으로 분노일기, 마음일기를 써가지고 자기 내면 탐색을 잘하다 보니까 딸의 내면 탐색도 잘할 수 있고 남편의 내면 탐색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배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감정에 대한 감정은 이렇게 감정 체계가 다양하게 되어 있다. 아까 열망이 달라지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기대가 달라지고 기대가 바뀌면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면서 셀프, 자존감, 자아 상태가 달라진다라고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 저분이 나한테 이런 걸 기대했구나. 저분의 열망은 이거구나. 저희 남편이 수도 없이 뭐 조그마한 거 하나를 했어도 임명이 일로 와봐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강의 준비하고 상담하고 또 늘 또 AI 공부해야 되고 책상에 앉아서 뭔가 하는 거를 되게 즐기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인정받는 열망이 하늘을 뻥 찔러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일을 했어도 임명이나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기를 막 돌렸잖아요. 그러면은 나 오늘 청소했어라면 임명이 일로 와봐. 그러면 나 바빠요. 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이래서 가보면은 나 이게 청소했는데 깨끗하지. 여기도 깨끗하지. 내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면서 어디 그러면 빼낸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화분에 물도 주고 뭐 이렇게 다 바닥도 닦았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인정의 열망을 쭉누르 당신 정말 잘했다. 어쩌면 이렇게 앞베란다까지 이렇게 청소를 해서 제가 막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되게 막 행복해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요. 근데 제가 너무 급한 일이 있는데 막 부르면 아, 내 이따 볼게. 좀 그만 불러. 막 이러고 하면은 알았어. 이따 꼭 봐주길 바래. 이러고 인정받기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정말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인정을 해달라고 수도 없이 부엌에 행주 하나 빨았으면 행주 깨끗하지 막 이래요. 나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 남자들 단순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존재감을 못 느끼고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인정받고자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좌절을 당한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굉장히 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좀 잘 알아가면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 다루기에서 회피하냐, 부인하냐, 참냐, 감정에 빠져버리느냐. 근데 우리는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고 사용해야 됩니다. 자, 화병이란 억울하고 부단한 일을 당하거나 다양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불의의 양상으로 신체,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복합 증후군입니다. 제가 지금 한 4년째, 5년째 상담하고 있는 그 내담자가 있는데 어렸을 때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인정받으려고 무수한 행동을 했는데 부모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것도 거의 다 자기 존재 가치를 무시당했다라고 왜곡된 해석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 전체가 저한테 상담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참거나 그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다고 그 감정에 익사하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4번 배우고 사용하기. 여기에는 이제 건강한 대화법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규칙 따르기. 규칙은 생각이거든요. 이런 법을 지켜야 돼. 이런 규칙은 필요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5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1번부터 5번까지는 꼭 다 같이 복창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키세요. 마이크 키셔가지고 예, 이 다들 다섯 마이크 가지 자유를 켜주세요. 외치기. 네. 자, 시작. 1번부터 시작. 5가지 자유 1번. 보고 듣는 자유, 2번.
느끼고 느끼고 생각하는 자유. 자유. 네, 3번. 느끼는 대로 느끼는 대로 느끼는 느끼는 자유. 자유. 4번.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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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자유. 네, 5번. 모험하는 모험하는 자유. 자유, 자유. 이렇게 인간은 5가지의 자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보고 느낌, 그 다음에 느끼고 생각하는 자유. 이 자유를 우리는 다 훼손시키거든요. 왜? 내 식이 오르니까. 내 욕구를 시키기 위해서 남의 욕구를 마구마구 훼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인문학 강좌에서도 기회가 되면 욕구에 대한 강의를 따로, 아주 욕구에 대한 강의만 따로 할 수 있어요. 올해 한번 해볼까 싶거든요. 자, 보고 듣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남들은 너는 왜, 너는 왜 내 말을 그렇게 듣니? 이렇게. 그런 말 할 수도 있거든요. 너 왜 내가 말한 거를 그래 슬쩍슬쩍 들어. 귀에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자, 음, 있어요. 씩씩하게 말씀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죠. 네. 그리고 우리는 느끼는 대로 느끼고 싶을 자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그게 뭐가 불안해? 너는 그거 속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5가지 자유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이 5가지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적으로 갖게 됩니다. 자,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줄 수 없지만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박하진 대표님한테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 없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박하진 대표님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모험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 5가지 자유를 인정해야 되느냐면 화가 안 나요. 진짜예요. 저는 이 5가지 자유를 처음으로 보고 나서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이 5가지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규칙을 지침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5가지 자유인 거예요. 자,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 부부간에 뭐 어떤 규정을 지어야 된다. 이런 규칙들이 많고, 사실 이 규칙은 교통법규라든가 부동산법이라든가 그런 규칙이 필요해요. 그런데 규칙이 지나쳐가지고 가족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온 가족 안에서 이 규칙이 지나치게 되면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가족 간의 자존감이 뚝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다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단정적인 말보다는, 강요하는 말보다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선택의 단어로 바꾸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라기보다는 가끔은 할 수 있다. 근데 가끔이 언제냐? 할 수 있는 상황 3가지를 찾는 것이, 규칙을, 지침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유연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규칙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가족 규칙이라든가 지나친 상대방에 대한 요구가 있는 규칙이 상대방으로부터 괴롭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관계에서 멀어지는 그런 규칙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규과정을 6주를 하게 되면 실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어른에게 반드시 복종해야만 된다. 전 사실 이런 규칙 안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른에게 복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어른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를 나는 어른에게 복종할 수 있다라고 선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른에게 가끔 복종할 수 있다. 이 가끔을 첨가해서 선택의 폭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어른이 합리적일 때 복종할 수 있다. 어른이 불합리적일 때는 복종할 수 없다죠. 그래서 일, 일대, 아이고, 네, 일대를 첨가함으로써 가능성의 폭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예요. 자,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었습니다. 가족 규칙은 필요하긴 하지만 합리적인 규칙으로 바뀌는 연습을 하게 되면 사고체계, 생각, 고정관념, 신념, 소신 이런 것들이 유연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안 나요. 음. 자,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처 방식 변화, 빙산 내면의 요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빙산은 사람에 비유한 거잖아요. 빙산 메타포. 인간은 드러나는 행동이 있고 상호작용하는데 대처 방식이 있고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감정과 생각과 기대와 열망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인간은 가족 규칙도 있고 사회 규칙도 있고 의사소통 규칙도 있고 나의 규칙이 이 빙산 전체를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 그래서 이런 규칙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려면 합리적 지침으로 바꾸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가치관, 인간관, 세계관, 인생관, 관계 방식은 여러분들이 원가족으로부터 성장 과정에서 사회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가치관이 사고체계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지각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에서 벗어나는 합리적인 지침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대 다루기. 기대는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되었으면 좋은 것이거든요. 이거 다 쉬운 말이에요. 기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 기대라고 해요. 자, 기대와 열망을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은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한 기대도 있고 다른 사람, 가족, 아들, 딸, 며느리, 손주, 뭐 사위, 며느리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고 이 삶에 대한 기대도 있고 사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내가 기대를 하느냐,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기대를 하느냐는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선택을 했겠지만은 우리가 자기가 바라는 기대가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면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기대 다루기에서 자, 효율적인 방법 우리 박하진 대표님 읽어봐 주세요.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마이크를 키시고 머릿속에 해마에 저장을 하시면서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 예, 다 쓰셨나요, 키셨나요? 다 같이 마이크?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마이크 읽어봅시다. 켜주세요. 잠깐만요. 네. 효율적인 방법, 기대 다루기. 첫 번째 줄. 자신의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기대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리기. 상대가 알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기. 생략, 축소, 확대,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기대를 높게 갖지 않기. 상대의 기대를 인정하기. 타협점을 찾아 적절하게 양쪽이 조화 이루기. 자, 사실 이게 쉬운 방법일 것 같은데, 여기 쭉 나열해서 박하진 대표님이 읽어주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 네. 어. 내가 상대방한테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분명하게 알리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자기 심리 내면 탐색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저 사람이 알 거야라고 추측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대화를 할 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생략하는 대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축소를 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추상적으로 하게 되는데 요 생략, 축소, 확대,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는 또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빙산내면 탐색을 하다 보면 빙산 얘기를 쓰면 이거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자, 너무 기대를 높게 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상대의 기대를 인정을 일단 하고 상대가 나한테 기대를 했다고 해서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은 아, 너는 이거를 바라고 있지만은 나는 그걸 다 할 수가 없어 라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설득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로 기대가 다를 때는 절충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타협을 하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제3에 대한 해결 갈등, 해결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그 갈등 해결 방법이 중요한 거는 대화법입니다. 자, 기대 표현하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또 박하진 대표님. A, 제가 이제 A예요. 아, 집안이 엉망진창이군. 당신 집에서 종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면 A 이렇게 말하지 말고 B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가진 대표님. 설거지할 그릇이 그대로이고 바닥에 옷이 널려 있네. 그런 상황. 요것이 사진 네. 찍듯, 잠깐만요. 요것이 사진 찍듯이 설거지를 안 하고 그대로이다. 바닥에 옷이 널려 있네가 사진 찍듯이 제가 강조합니다. 상황만 얘기한 거야. 당신이 왜 이렇게 집안일도 안 하고 게을러 이런 말 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읽어주세요. 네. 이런 상황이 답답하고 나는 화가 나. 차라리 늦게 귀가할 걸. 그랬나? 그리고 집 밖으로 다시 나가고 싶어. 당신은 내가 이해하길 바라겠지만, 내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올 때는 거실만이라도 발 디딜 틈이 있게 정리해 주길 원해. 나도 당신을 이해하는 남편이고 싶은데 나는 청결하고 정리된 집에 들어와서 회사의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가장으로서 당신이 나를 존중하고 이해해 준다고 느껴서 잠시 쉬면 힘이 나서 함께 육아나 가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렇게만 얘기하실 수 있는 정말 좋겠네. 이거는 그렇죠. 당신은 내가 어, 당신이 집안 정리를 못한 거를 이해하길 바라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내의 기대일 거 아니에요. 나의 기대는 나는 회사에서 피곤하니까 집에 오면 저기 거실이라도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어. 이 말이잖아요. 음, 그리고 나도 당신을 이해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에 대한 기대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고 나면 내가 정리되지 않는 집을 보면 내 스트레스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당신 육아나 가사를 도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이거를 훈련을 많이 했어요. 음, 음, 이거 정말 훈련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저하고 함께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저희 남편이 제 말을 잘 듣습니다. 진짜 잘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찌해야 말을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훈련해야 됩니다. 자, 기대, 열망, 셀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 인간은 기대를 채우면서 열망이 중독돼요. 그래서 기대, 열망, 자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기대가 채워지면 열망이 채워지고, 열망이 채워지면 자기 가치감이 높아져서 본인이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이 행복이란 무엇이냐? 내 기대가 채워지고 나의 열망이 충족되어서 내가 내 존재감이 올라가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타인이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의 열망을 채워주기만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노하우를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세상이 살만합니다. 살만나죠. 세상은 다 좋기만 하지 않거든요. 자,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충족된다면 그거는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고 되고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적절한 좌절이 적절한 욕구 조절을 배우며 어려움을 건디는 동기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부모들 교육을 하다 보면 자신이 인류대학 못 간 것을 자녀가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충족되지 못한 거를 자녀들에게 충족시키려고 아이를 들여볶는 그런 부모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의 결핍은 삶의 추종력이 된다라고 아둘러가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다 충족시켜 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충족시키지 못한 기대와 열망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기대나 내가 바라는 열망을 그냥 놓아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과거에 충족되지 못한 기대나 열망을 계속 붙들고 살면 그 기대와 열망을 상대방이 충족시켜주지 않았을 때 내가 좌절된 기대와 열망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살게 되면 무력감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다음에 계속 붙들고 살 때 비일시적인 대처 방법으로 치료할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잔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엄청 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당에 다니는데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이 제발 잔소리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저와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잔소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를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남편이 잔소리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을 계속 들고 살지 말고 내가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 거를 자꾸 탐색을 하고 알아차려가지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니까 내가 잔소리 안 하는 남편이기를 바라는 것을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 충족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잔소리 안 하기를 바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 하도 들으니까 내가 쓸모없는 여자인 것 같아요. 내가 살림도 못하고 애들 교육도 못하고 저 살림도 맘먹으면 되게 잘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정말 잘 키웠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뭐 한 가지 단점을 보면 그거를 저를 계속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 치료할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더 고통스러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벽한 가족의 환상 속에서 행복한 자기를 원하면 남편, 자녀를 통한 충족을 원하지 말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말로는 이론으로 쉽지만은 이건 역시 많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기 부부 관계가 어떤지, 자녀의 관계가 어떤지, 친구와의 관계가 어떤지, 자기 친정 가족과 시댁 가족과의 어떤 사건과 상황이 있었는지를 알면서 그 상황을 잘 정리를 해서 기대를 바꾸든지 생각을 바꾸든지 기대를 그대로 붙들고 있든지 열망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지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과거에 미해결된 과제, 미해결된 감정, 생각 감정이 따라다니는데 이런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대를 갖게 되거든요. 그거의 원인은 5가지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하진 네. 대표님. 충족되지 않은 기대.
해결되지 못한 감정, 채워지지 않는 열망, 정리되지 않는 사고, 존재감 경험을 못한 셀프. 음, 이게, 내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이 기대는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를 가질 수 없게 행동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있을 거고, 채워지지 않는 열망이 있을 거고, 정리되지 않는 사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생각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며칠씩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나라는 존재감이 느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나라는 존재라고 경험을 못한 셀프가 약한 거예요. 그리고 화를 잘 내거나, 그 다음에 자기를 회피하거나, 어떤 사건을 직면하지 않고 그냥 아예 안 보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경우에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런 거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1단계부터 6단계, 셀프는 지금 간단히라도 설명을 못 드렸는데, 감정 다루기, 감정을 존중하기, 자기 돌보기,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기, 생각 다루기, 기대 다루기, 열망 다루기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나는 왜 폭발을 하는지 자기 심리 내면 탐색을 하고, 누가 나의 어떤 버튼을 눌렀나, 기대의 버튼을 좌절시켰는지, 욕구, 열망에 대한 것을 좌절시켰는지, 이런 거를 찾는 중요한 빙산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지 말고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감정은 여러분들 거이기 때문에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참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말해야 될 것을 말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화도 잘 내면 약이 되죠. 저는 이제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편한테 엄청나게 욕을 했는데 그 덕분에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당신이 욕할 만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사과를 듣고 관계가 돈독해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또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감을 이제 저한테 주신 분이 있는데 확인할 때마다 울었대요. 근데 이제는 무엇 때문에 그 트리거, 무엇이 건드려졌는지 알기 때문에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늘 사귀었는데 지금은 순간부터 자신이 너무 안쓰럽고 동시에 이해가 됐다. 그래서 화가 나면 이제는 울지 않고 노트에 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고, 자존감이 정말 낮았었는데 분노 원인이었다는 것을 수업에서 깨달아서 작은 것에도 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운전 중에 맨날 욕을 했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화가 날 때마다 울었는데 이제는 무엇 때문인지 압니다. 남편이 요즘 당신이랑 있으면 편해라고 했다고 해요. 결혼 11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혼 직전이었는데 둘이 이제는 커피를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분노 프로그램, 대화법, 그 다음에 인간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강의의 목표는 나는 왜 화가 나는지, 그 다음에 참거나 터뜨리지 말고 제3의 방법으로 건강하게 갈등상을 어떻게 해결할지, 분노는 폭탄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을 들음으로써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내가 아는 사람,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의 감정과 기대와 열망과 욕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싸움보다는 대화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폭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을 알면 자존감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감정 관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이해하면 관계가 달라지고 감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주에는 분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분노일기 작성법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분노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올라가는지, 나의 어릴 때의 경험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분노의 뿌리를 알아서 변화의 시작을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3주 차에는 분노 대처를 훈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화는 어떤지, 화가 되는 화는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는 화 쪽으로 여러분들이 변화하도록 돕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자, 5주차 소통의 달인, 화 잘 내고 화 잘 내기. 아까 대화법,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 공감하는 대화, 인정하는 대화, 소통 대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6주차에는 전반적으로 배운 내용을 통합 정리하고 변화를 계획하고 실천을 다짐하면서 쭉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듣고 이제 변화를 좀 더 뿌리를 내리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빙산 탐색을 하면서 1주차부터 6주차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노 교육의 기대 효과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노는 깨트리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대화의 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줄어드는 이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일기를 쓰면서 화가 다 정리가 된다고 해요. 왜 자기 내면이 이해가 되고 상대방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경험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크 켜고 이거를 다 같이 복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이크 참지 키셨나요? 말고, 공격하지 공격하지 말고, 말고 말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야 할 말해야 때, 할 때 감정과 감정과 생각을 생각을 말을 말을 하자. 하자.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노설계 전문가에서 이건 인간관계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분노 프로그램 6주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80%가 아니다. 25만 원이에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25만 원에 모집을 했거든요. 한 8명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강을 통해서 분노 프로그램 6주를 여기 계신 분들에게 12만 원. 왜 12만 원이냐 하면은 제가 성현쌤 아카데미에서 또 딥마콘이라는 그 교육 회사가 새로 오픈했기 때문에 특별한 가격으로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민간 자격증은 별도로 10만 원인데 5만 원으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은 노후설계 전문가 2급 인간관계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입금자에 한해서만 12만 원이고 카드를 할 경우는 15만 원이고요. 어, 분노 코칭 개강 이시는 7월 13일 날 그다음에 밤 8시 30분 줌 교실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원하시면 대면에서 일일 6시간 내지 3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6주를 하는데 6시간 동안 대면에서 하겠다면 4주를 하고 6시간을 대면에서 할 거고, 아니면 다 그냥 줌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줌에서 6주를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자아통합의 이 책 정말 잘 썼거든요. 정말 이 책은 제가 읽어봐도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귀한 책인데 여러분들에게 전자책 마음 다스리기와 분노 코스 두 가지 전자책 드릴 거고 감정 카드를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2시간이나 하셨어요. 진짜 본 강의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너무너무 진짜 수고해주신 저희 임명희 대표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트도 좋고, 엄지척도 좋고, 박수도 좋고요. 이렇게 한번, 오늘은 진짜 찬조 출연으로
그 남편 부부님이 와 계신 것 같았어요. 어느 부모님이요? 네. 임명희 대표님의 부부님이 아, 오늘 너무 많이 예시로 나오셔가지고 마치 함께 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출연료 주셔야겠어요. 네, 제가 줍니다. 네. 아, 제가 2시간 하는지 모르고, 네. 원래 오늘 그 진짜 열광해 주셔서 분노 감사합니다. 기대 이쪽으로 하게 되면 조금 그냥 쓱 넘어가기가 아쉬워가지고, 1시간 음, 20분 할 강의를 2시간이나 했네요. 네.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그렇죠. 김성규 대표님이 올려주셨어요. 임예인 강사님, 오늘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감정 다스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물러갑니다. 네, 나 감사합니다. 김성규 대표님. 오늘 네, 정말, 인사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우,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렇게 먼저 나간다고 인사하시는 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나가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언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분노 코칭 신청서 올라온 거 보셨나요? 이거 분노 코칭 네, 15기 모집 화면 공유된 거 보이시나요? 지금 감사합니다만 보이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기 위해서 이제 녹음은 여기서 중지를 하겠습니다.